엄마는 정말 편리한 지갑이야.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1층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짜 그렇지.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웃음 섞여 이어졌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 다음에 여행 갈 때 또 좀 빼놓을까? 어차피 눈치 못 챌 거야. 저는 33년 동안 병원 접수 창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갑이었군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뽑아 쓰는 기계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리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들이 후회할 차례라고. 남편과 힘을 합쳐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였습니다. 엄마, 학비가 좀 부족해.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깎아내서라도 아들의 미래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는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때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5년 전 집을 지을 때는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꿈이 이루어졌어. 그 감사 인사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그리고 매달 15만 원의 생활비, 손주의 교육비,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건넨 돈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2,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가족여행도 어머니는 집을 봐주세요라는 말로 제외됐습니다. 우연히 노인 냄새 난다는 뒷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설마 뒤에서 저를 지갑이라고 부르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잘 잤니?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모두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요.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말인데요. 아, 미안하구나. 내일 입금해 둘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신문보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도움이 된다는 표정도 모두 돈을 뽑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요? 그날 낮 2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래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봐. 새 가방 갖고 싶은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네. 또 엄마한테 상담해 볼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인출이겠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짜 편리하다니까. 수수료도 없고 불평도 안 하고 최고의 지갑이야.
손에서 빨래 집게가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몰래 녹음한 음성도 들려주었습니다. 지갑 취급이라니.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용서 못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가. 며칠 뒤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계단에 섰습니다. 엄마 통장 진짜 편하다니까. ATM보다 수수료도 싸고 24시간 사용 가능이고. 맞아. 그런 엄마 또 어디 있어. 다음 달엔 온천 여행 가자. 엄마 통장에서 조금 더 빼두면 되지. 녹음을 멈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자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20만 원, 35만 원, 18만 원. 최근 6개월 동안 약 1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매달 주던 생활비 15만 원과는 완전히 별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무단 인출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우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부터 가고 싶다던 성남은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사해요. 성남으로. 그 순간 마음속에 아주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3년 동안 필사적으로 일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은 제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써오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말없이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280만 원이라고? 게다가 1년 동안 매달 지원해주던 생활비와는 별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360만 원 이상을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었다는 말이야. 남편은 탁자를 3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범죄야. 완전한 범죄라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방식을 잘못 선택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야.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온천 여행 예약 확인이네요. 네네. 문제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온천 여행 확정이래. 3일이나 쉴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러게. 저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척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인데요.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괜찮아. 즐겁게 다녀오렴. 제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계좌 동결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아드님 부부가 여행 중일 때 실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행 중에요? 네. 그 사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짐도 전부 옮기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이미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드님들은 1년 동안 2,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아들이잖아. 괜찮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그 아이들이지 내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성남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50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집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지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깨끗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에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이 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세는 18만 원. 지금까지 아들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라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사는 언제로 예정하실까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아이들이 여행가 있는 동안에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의 계좌 동결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미선님, 해당 계좌는 동결 처리됩니다. 가족분이라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남편과 저만 아는 번호로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돈이 마음대로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사업체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부부 둘뿐입니다. 짐도 많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5년.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남편이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부모를 속이고 돈을 훔쳐 쓴 아이들이에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되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작업은 2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집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착할 겁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몇 년 동안 살아온 공간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다이닝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지? 남편이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응, 이제 됐어. 가요. 우리는 현관을 나서며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살아온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남역까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조용히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다 여보. 그래, 이제부터야. 인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3년 동안 일해온 시간들, 아들을 키워온 세월, 그리고 배신당한 아픔까지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새로운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곧 성남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창밖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그래, 정말 그렇다. 기차가 성남역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내리자. 우리는 새로운 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 앞 택시에 올라 새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산이 보이는 그 맨션이죠? 네, 맞아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성남의 거리 풍경은 어딘가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입니다. 맨션에 도착하니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하나 둘, 새 집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입니다. 가루이자와에서의 첫날 밤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벌레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여보, 근처 레스토랑에 갈까? 오늘은 밖에서 먹자. 역 앞에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유리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온천 여행지에서 이틀을 보낸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지. 오랜만에 푹 쉬었어. 운전대를 잡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야겠다. 그러게. 다음에 뭐라도 하나 사드릴까? 두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로요. 오후 6시 아들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불러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아들에게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열어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남로 이사했어. 이사했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부 둘만의 두 번째 인생을 살 거야. 또한 생활비 계좌는 동결했단다. 이유는 알겠지? 편리한 지갑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습니다. 편지가 아들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동결이라니. 잠깐만. 이번 달 생활비 아직 못 받았잖아.
며느리는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해야 해. 몇 번을 걸어도 신호음만 이어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번호도 바꾼 거야?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계좌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급히 근처 ATM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차가운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다시 입력해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동결된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달 주택 대출도 못 내. 아들은 자신의 저축 계좌도 확인했지만 그쪽 역시 접근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아온 5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던 계좌마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멍하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다음 달 결제 전부 못해. 주택 대출 30만 원, 공과금 3만 원, 보험료 5만 원, 식비, 아이 학원비까지. 계산할수록 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자.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잖아. 아들은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남으로 이사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회사를 쉬고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성남에서 두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생활은 급격히 궁핍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도움 좀 요청하자. 며느리의 제안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부모는 냉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착한 어머니를 화나게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수백만 원이나 도와줬다면서? 당분간 지원은 없다. 친정에서도 거절당한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손을 벌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 돈 많기로 유명하지 않냐? 왜 엄마한테 안 가? 차가운 시선이 아들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주택대출 연체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연체되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라고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빼앗긴다는 뜻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한도까지 모두 사용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식비도 없어. 냉장고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당연하듯 쓰던 돈.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지갑이라고 한 말이 문제였던 걸까? 아들은 중얼거립니다. 그 말 들으셨던 걸까? 녹음이라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한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부실한 식사, 아이의 학원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왜 이제 학원 안 가? 아이의 슬픈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미안해, 다시 다닐 수 있게 되면. 하지만 그 언제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3개월 이내에 연체분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전화를 끄는 아들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을 잃을지도 몰라.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남은 것은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편리한 지갑은 이제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려왔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남에서의 우리의 삶은 놀라울 만큼 충만했습니다. 아침 7시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밀려옵니다. 근처 산에서는 아름다운 능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책 갈까? 응, 가요. 부부가 손을 잡고 역 앞길을 걷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습니다. 역 앞 카페에서 모닝 세트를 주문합니다. 미선님, 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 따뜻하게 맞아주는 직원들. 여기 빵 정말 맛있네.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복인지 새삼 느낍니다. 오후에는 근처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좋네. 물속에 몸을 담그며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재촉받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말을 걸어옵니다. 지난주에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과 모임이 있는데 오실래요? 같은 또래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기쁘게 참석할게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공동체. 이 마을에 와서 얻게 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장을 보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날도 추워졌으니 전골 어때? 좋지.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이 나란히 주방에 서서 채소를 썹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요리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식사입니다. 맛있다. 그치? 웃으며 식탁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68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성남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단. 3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기에 이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지갑처럼 여긴 자식 부부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그들보다 훨씬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함에는 당당히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말해줍니다. 68세부터라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늦었다는 말은 결코 없다고.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계신다면 혼자서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는 순간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식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무게를 그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선과 남편은 성남에서의 새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 카페의 모닝, 온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자유란 이렇게 멋진 거였구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기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